관세 불확실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 투자 측면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때도 이 관세라는 이슈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오늘 HS 아카데미 이유석 대표와 함께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리 경연 프로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안성재 셰프라든지 이렇게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죠. 네네. 이 요리의 재료 의도는 뭡니까? 이런 얘기들하고 요리를 판단을 하는데 네네.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을 출렁이가는 백악관 발언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의도는 뭘까요? 이게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트럼프 뉴스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왜 또 그러는 거야? 주가 뭐 이틀 오르더니 또 왜 그러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아니 뭐 먹고 살 만한 집이 왜 그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의 행동이나 미국의 어떤 전략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먹고 살 만한 게 충분하고 미국이 과거처럼 그 번영을 하고 미국이 압도적인 1등 국가여서가 아니고요. 예. 이미 그렇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을 이제 턱밑같이 쫓아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떨쳐내거나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뭐 10년 안에, 20년 안에 중국에게 뭐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위기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라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 기존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공짜로 그냥 줬던 거를 뺏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원래는 공짜가 아니었던 거를 그동안 니네들이 공짜로 했었던 거고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패권 국가가 주고 있었던 그냥 공공재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지금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의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위기의식을 가진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미국의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국내 총생산을 따지면은 한 나라의 총생산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다가 관세라는 것이 재정 적자 확대라는 미국의 고민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 단기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관세가 사실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미국의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금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라 조금 더 스터본하게 그러니까 좀 오래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자동차 관세도 예.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퍼머넌트라는 얘기 예,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 이제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관세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붙이는 게 아니고 관세가 없었던 것이 사실 미국이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여기서 말한 너희들은 우리나라 포함이죠. 너희들에게 그냥 공짜로 그냥 줬던 거예요, 잠깐. 이런 얘기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걷어들이는 이유도 역설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압도적인 1등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이 미국의 단일 체제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거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영국, 독일 뭐 이렇게 다극 체제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얘기들 정리를 받고 이제 강론으로 좀 넘어가죠. 네. 우리 증시 투자에 있어서 일단 현대차 그룹이 대형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정의선 회장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기업마다 지금 이 관세라는 것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위기 요인이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이 될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를 포함한 예.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 회사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혹은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 예.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심정이냐면은 미국에 오라고 하니 미국에다서 장사를 해야 되니 소비 시장이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솔직히 가기 싫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으로 가게 되면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의 배경에는 또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도 소비 시장이 크잖아요. 거기 가서 장사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은 공급 과잉이고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보다 더 우수한 품질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혹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현대차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현대차는 중국에서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잘 안 팔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간다는 것, 현대차 투자 심리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크게 아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 소위 말하는 이제 모빌리티 회사들의 기업 가치는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3배, 4배 이 정도 수준이에요. 5배. 예. 그럼 5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영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회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회사로서 전기차 파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미국에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해서 판이 바뀌고 그런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뭐 메타 플랜트에서 여러 가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공장에 나오고 뭐 여기서 나오는 계속 AI 신기술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 로봇과 AI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공장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형태의 공장이 오늘 현대차가 발표한 공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근데 현대차 주가에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방도 열려 있지만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오늘 얘기가 새로 나온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요. 부품주들은 조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품주에 관련해서는. 부품주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 내용들 보면 USMCA, USMCA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기준 지킨 부품주만 관세를 안 물리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미칠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관세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괜찮을 만한 기업들 얘기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라는 것이 좀 위기 요인이 될 만한 기업들도 짚어봐야겠죠. 네, 아마 네. 섹터라 종목으로 치면 어느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십니까?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한다. 그리고 또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아주 아까 제가 서두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매크로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환율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환율이 약세니까 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의 이제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차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과연 환율로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례로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 중국에서 판매하는 게 4천만 원 정도 된다면 홍콩에서는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반대죠. 우리나라는 좀 더 비싸고 해외에선 더 좋은 게 왜 이렇게 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걸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중국에 있는 제조업 회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양궁 이 나라에서 1등하면 전 세계 1등이다 그냥 바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환율을 이렇게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지금 환율이 우리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일단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달러가 약세인 구간에서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약세였다는 거는 매우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금통위에서 금리도 인하했고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약세를 갈 거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수출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요인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 구도를 봐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을 위험 요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간다면 환율이 지금 단기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460원, 1,470원 하던 환율이 1,100원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1,500원, 1,600원 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원화 약세 압력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약세 압력이 뭐 1,500원, 1,600원 가는 정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에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우리가 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IMF 위기도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때는 이제 그 부채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1조 달러나 되는 자산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 많다는 얘기고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통화가 과거처럼 심각하게 약세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관세라는 게 점점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크게 좋지는 않고 그나마 이것들을 좀 타개하려는 기업들한테는 그동안의 눌림 구간에서 조금 뭐 투자 심리가 들어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걱정은 된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증시 투자에서 지금 관세를 봤을 때 챙겨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세의 영향을 안 받는 쪽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세 무풍지대라고 얘기해 볼까요? 관세 무풍지대가 있다면 그쪽에서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예를 들자면은 조선업체 같은 예. 경우죠. 조선업체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선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관세에는 지금 뭐 트럼프가 전화해서 니네 조선회사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영향이 좀 덜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뭐 미국에서 원전 그 가동을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 이런 예. 점들 감안해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그 관세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들도 좋은 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 찾아보면 투자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무풍지대 투자하자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증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정 좀 받고 있는 구간이 있죠. 대표적인 게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는데 이 방산 같은 주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점들이 투자라든가 앞으로 전망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방위산업 GDP 대비 방산 투자를 이제 5%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적자의 그 상한선을 만약에 방산, 국방과 관련된 투자에서는 풀어버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더 이상 G1 1등 국가, 압도적 1등 이걸 포기했다는 얘기는 예. 앞으로 모든 나라가 방산, 국방비를 더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이제 지난주부터는 미국도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방과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큰 트렌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질문 하나만 더 갈게요. 이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아이디어 말고요. 관세를 지금 받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섹터들에서 우리가 살아날 만한 종목들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어, 관,
글쎄요, 제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생각이 나는 섹터는 많이 없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억지로 고민하시기보다는 예. 그냥 좀 편한 길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네. 워낙에 비먹구름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관세라는 큰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세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살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호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